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9강 소설의 구성 중에서 두 번째 파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문제 약간 풀다가 우리 13번 문제부터 풀 차례입니다. 자,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에요.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이 언제 피죠? 가을에 피나 봐요, 가을. 가을에 피는 메밀꽃이 필 무렵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 허생원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뭐냐면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추억이 뭐냐면 이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물레방앗간에서 이 허생원이란 사람이 장돌뱅이에요. 장돌뱅이는 뭐예요? 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하는데, 이때 허생원이 이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성씨 처녀라는 사람이 물레방앗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룻밤에 로맨스를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성씨 처녀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이 허생원은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꽤나 모았는데 노름에 다 날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장돌뱅이 생활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 물레방앗간에서의 이 추억이 있어요. 성씨 처녀와. 이런 추억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장과 장을 이동할 때마다 조선 날과 친구예요. 항상 이 추억을 이야기해요. 메밀꽃 필 무렵에 있었던 그 물레방앗간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이날은 봉평장에서 이제 대화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동이라는 아이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을 이동하면서 한참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동이라는 아이도 좀 어린 아이죠. 같이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하룻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 허생원과 조선달은 늘 그랬듯이 이 물레방앗간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길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가기 때문에 이 동이는 이 누구죠? 허생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큰 길로 들어서는데, 큰 길로 들어서기 전에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인지 개울인지에서 개울가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개울가에 빠진 이유가 건너는 거죠.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이 허생원이 체격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빠지거든요. 이럴 때 동이가 허생원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처음에는 허생원이 동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봉평장에 주막이 있는데 이 주막에서 동이가 이 주막집 여자, 주막에 있는 그 주인과 수작을 부리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한 소리 해요. 그런데 동이는 고깝게 듣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길을 가다가 겨울가에 빠졌을 때 동이가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허생원이 동이의 손이 왼손잡이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허생원도 왼손잡이이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게 복선이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물가에 빠지고 나서 이제 큰 길이 나와서 1명, 2명, 3명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이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동이는 어머니가 봉평이 고향이고 현재는 제천에서 산다고 하고요. 자신은 이 동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현재는 의붓 아버지 밑에서, 현재는 아니네요.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의붓 아버지가 남봉꾼이어서 어머니가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자라다가 어머니가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쫓겨난 어머니는 제천에서 주막을 한다고 하고, 이 아이는 이제 장돌뱅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생원은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예요?
봉평이야? 나도 봉평에서 하룻밤에 그 추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의 나이를 세어보니, 그죠? 연도가 비슷해요. 출생 연도와 그 추억의 연도가. 그래서 얘가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허생원은 제천으로 향하겠다고 다짐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봉평장의 파장 무렵 왼손잡이인 득팀전의 허생원은 장사가 시원치 않아서 속이 상한다. 조선달에 이끌려 충주집을 찾는다. 충주집이 뭐냐면 주막이에요. 충주댁이 있는 주막. 거기서 나이가 어린 장돌뱅이 동이를 만난다.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할 때 동이의 채측은 왼손에 있었다. 여기 중략한 거예요. 자, 왼손잡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선이에요. 왼손잡이인 허생원과 왼손잡이인 동이.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어. 왜? 동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엄마가 봉평 사람인데 현재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고 현재 제천에서 살고 있어. 혹시라는 이 물레방앗간 추억의 그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아둑신이는 원래 귀신이란 뜻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밀꽃 풀무렵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메밀꽃이 흐드러진 풍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간결하고요. 사실적인 문체를 쓰고 암시와 추리기법. 여기서 암시는 뭐예요? 허생원이 왼손잡이인데 동해도 왼손잡이야. 둘이 부자지간이 아닐까라는 암시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인간의 정, 그러니까 떠돌이 삶은 셋 다 마찬가지죠. 허생원도 조선달도 동이도 다 장돌뱅이로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허생원이 동이 내 아들 아냐 하면서 혈육의 정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허생원과 동이의 혈연 관계를 암시하는 신체적 특징으로 발단 부분에 제시된 왼손잡이는 결말 부분에 복선 역할을 하죠. 15번 소설의 전개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어떤 소재나 행동 배경적 요소 따위가 나타난 그 순간에는 별 의미가 없다가 뒤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필연적으로 작용할 때 이를 뭐라고 해요? 복선이라고 하죠. 다음 작품 볼게요. 다음 작품이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먼저 보고 뒷부분 보기를 보면서 내용과 주제, 전체 내용과 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나가 나오네요.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음에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욕쟁이 할머니의 항아리를 깨뜨린 거예요. 이 배락 맞아 돼질놈의 아새끼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깨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 사라져 줄리는 만무했다. 내가 지금 항아리를 깨치고 공포에 떠는 모습. 집 안팎에서 기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는 뭐예요? 혼이에요. 꾸짖는 거, 메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혼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밟지 않은 첫 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겨 딛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소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의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다. 이미 9가구의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우리 양발이 네 발은 부르르르야? 이게 뭐죠? 달아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린 아이인 것 같죠? 어린 아이인데
이 옆집 할머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무섭기도 했고 눈이 온 상황인데 발자국이 나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다. 이게 바로 주문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휙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에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알이 박힌 눈덩이들이 불어올랐다.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놓았다.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뭐 했어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 위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금방 녹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는 어느덧 해질녘. 아침에 이렇게 깨뜨리고 나서 어디 갔다가 해질녘이 되었네요. 아침에 뛰쳐나온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네는 9가구밖에 살지 않아서 모든 일을 다 알고 지내겠죠.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을 기대에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 나와 쌀을 밀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분명히 아침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눈사람을 그저 만들어놨는데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져 있었다. 이 일에 대한 이 서술자, 주인공 나의 생각이죠.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뭐야? 나의 생각과 나를 둘러싼 나의 세계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죠.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은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서글퍼졌다는 얘기죠.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운 이유는 뭐죠?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돌아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서러워진 거죠.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서술자가 느끼는 혼돈은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고 주변이라는 것 때문에 혼돈스러워하고 있죠.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담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어머니 말이죠.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리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리고는 어른들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또 달렸다. 그렇게 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성장 소설이죠. 이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소설은 현재 성인이 된 나가 이렇게 추억이 깃든, 여기가 미아리거든요. 미아리 산동네를 찾았는데 이 미아리 산동네가 지금 재개발 상황이어서 원래 있던 마을이 지금 부서진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기억과 어릴 때 이 항아리를 깬 기억이 일치하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 성인이 된 나도 주변인으로 살고 있고 어릴 적에도 주변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의 그 기억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당연히 등장인물 나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고 역순행적 구성 나타나 있죠. 맨 처음에 재개발이 되는 어릴 적에 살던 그 동네를 왔는데 그곳이 무너져 가고 있어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따라서 주제는 세계인식을 통한 정신적 성장. 세계인식은 뭐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떻게 인식되었어요? 네, 자신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은 뭐죠? 어떤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인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찾아왔을 때 기억의 터전인 이 마을이 소멸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골라봅시다.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기분이 묘해진 나는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 옛 동네를 찾아간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내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에 딴짓딴지를 깼다가 눈사람을 만들고 도망친 기억, 사춘기 내내 보낸 9가구가 함께 살던 집에 대한 기억, 친하게 지내던 창희 형과 그 형수의 와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 오랜만에 창희 형을 만나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아쉬운 마음으로 옛 동네를 떠나오는 순간 나는 이 산동네가 포크레인에 밀려 사라진다면 지금껏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던 내 기억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아 허탈감에 빠진다. 그래서 이 장소는 추억의 장소인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 글은 전체 구성 중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 자, 이 소설은 현재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를 찾아와서 그 추억을 떠올리고 다시 현재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현재, 과거, 현재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은 이야기의 중심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개나 위기 정도에 속하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네요. 2번 위글의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아니죠. 왜? 자신의 생각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죠? 주인공이 나의 생각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3번 윗글의 중심 제재인 딴짓단지 여기까지 맞고요. 결국 전체 구성에서 주인공을 가슴 아프게 하는 복선이다. 아니죠. 추억의 물건이고 복선이 될 수가 없네요. 뒤에 뭐 딴짓단지를 깨트려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4번 윗글에 나가 전체 내용 속에 나와 일치하는 것으로 모아 여기까지 맞고요. 윗글은 액자 소설의 양식 아니죠. 액자 소설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 이야기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나고 내부 이야기의 주인공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라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액자식 구성이라면 외부 이야기 속에 나가 내부 이야기 속에 나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바뀌면 액자식 구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윗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지만 전체 구성은 사건 발생 순서와 서술 순서가 어긋나죠. 그렇죠? 자,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어른이 된 시점에서. 그런데 사건 발생 순서는 내부 속의 이야기가 먼저니까 서술 순서와 다르죠. 그래서 입체적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 소설을 보면 유충열전 앞에서 다룬 바가 있어요. 유충열이라는 인물의 영웅소설,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영웅소설은 주제가 다 뭐예요?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권하고 악한 행동을 징벌한다는 이야기고 이 내용은 황제를 둘러싼 간신과 충신의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읽어봅시다.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셨습니까? 여기는 읽은 적이 있죠. 앞부분에서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른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친과 같습니다. 한낱 새알이 천군의 무게를 견디리까? 여기서 새알은 자국, 명나라예요. 그 다음에 천군의 무기를 가진 것은 여기가 남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리사장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이 늘 아니 저가기리요. 무슨 뜻이에요? 가련한 백성의 목숨을 모래사장에 버려서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이 악이 된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황제를 말하죠. 기병치 마옵소서. 군사를 일으키지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당과 일기 일시에 합주하되 한당과 일기 아까 우리 전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가 간신이고 유충열이 여기 말하는 사람이 충신으로 나오겠죠. 자, 합주하되 원래 합주가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다인데 한당과 일기 동시에 합주하다는 동시에 말하되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유심의 말을 듣자오니 유심이 바로 유충열일까요? 아니고요. 이 유심은 유충열의 아버지예요. 유심은 유충열의 아버지죠. 이 유심과 부인 장씨가 늦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남학 형산에서 시성을 들이고 신기한 태몽을 꾸고 유충열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충열이 성장하기 이전인데 한당과 일기가 뭐예요? 간신으로서 역심을 품은 거죠. 역심은 뭐예요? 나라를 모반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 유심이 반대해요. 어떻게 될까요?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서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께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망고의 역적이라고 한당과 일기가 유심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신등은 저하건대 두려워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이라는 나라를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응이 된 듯하니 그러니까 뭐요? 이 오히려 한당과 일기는 유심을 역적으로 모는 거죠. 가달과 내통하여 동심하여 내응이 된 듯하다. 뭔가 협작을 한 것 같으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당과 일기가 말했어요. 천자가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유심이 지금 죽게 생겼네요. 한림학사 왕공열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아래기를. 그러면 한림학사는 직급 이름이라고 했어요. 주부 유심은 그러니까 유심은 직급이 주부인 거예요. 선황제 개국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건을 그 말을 제라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상공을 배영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 무슨 면목으로 배우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가 없다. 직간한다는 것은 왕께 충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어질 것인데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누가 말했어요? 한리막사 왕 공열이 한 말이죠. 그랬더니 천자 이 말을 듣고 황제가 이 말을 듣고 한담과 일기를 돌아보니 한담이 여쭈오되 유심을 제하실진데 만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니 공신은 뭐예요?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죠. 공신의 자손이니 제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정배는 뭐예요? 유배 보내는 거죠. 유배를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담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자 황제가 옳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해서 유배를 가게 되네요. 중간 부분의 줄거리 한번 봅시다.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했대요.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대원수가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직급이죠.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에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정한담과 채일기가 역적이 된 거죠. 그래서 유충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천자는 왕위도 정한담에게 빼앗기고 다시 또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유충렬이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했어요. 그 중간에 영웅적 능력을 갖추었겠죠.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유충렬이 성을 비운 사이에 천자가 다시 위험에 처했대요. 나 읽어봅시다.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10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여기서 대원수는 누구예요? 유충렬. 인물관계 파악하며 보셔야 됩니다.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없이 하물고자 했더니 뜻밖의 월색이 희미하여 달빛이 희미하여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이상하게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번수가의 비척건을 크게 놀라 발을 굴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느낀 거는 뭐예요? 유충렬이 느낀 건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어요. 그죠? 살인의 조짐이 보이고 천자, 황제죠. 천자, 즉 황제의 자미성, 천자의 성은 여기선 별이에요. 천자를 가리키는 어떤 별이 떨어져 번수가의 비척건을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황제에게 무슨 일이 있나봐 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고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밥이 올라 산호채찍을 높이 들어. 산호채찍 천사마 이제 모두 다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진귀한 거죠. 조력자가 준 것입니다. 높이 들어 체질하여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말하기를 천사마야 너의 용명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언제 쓰리오. 지금 천자께서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라고 천사마에게 명령했더니 천사마가 듣겠죠.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비룡 나르는 용이야. 그러면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다. 그러면 이 유충렬은 뭐예요? 원래 천상계 사람이었다는 거죠. 천상계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상계에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적 구조가 있는 소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뭐라고 그래요? 천상에 살던 사람이 신선이었는데 천상의 신선이었는데 땅에 내려왔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적강소설. 원래 천상에 살고 있는 신선이었는데 하늘로 내려왔어.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체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에 나는 용이죠. 조아라제 가는 대로 들어도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후체로 체질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 어찌하니 급히 갈까? 서술자의 논평이네요.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가 판단한 거예요.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밖을 얼른 지나 번수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했어. 누가? 한담이 역적이 원수 이때 당함에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의 질을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이제 이 사람이 유충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장성검, 천사마, 산후채치 이것 때문에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충렬이 원래 천상계의 사람인데 뭔가 조그만 죄를 지면 지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으로 내려온 신선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조력자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 좋은 장성검도 검이죠. 33천 어린 조화 이때 다 부리니 원수 닿는 앞에 귀신은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요. 또 서술자의 평가, 서술자의 논평이죠. 자, 온몸이 불빛되어 병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다마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그럼 뭐 했겠어요? 승리했겠죠. 그래서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서술자의 논평인 동시에 그죠? 이 유충렬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가는 사건 진행의 속도가 느리고 나는 빠르다고 했는데 가를 보니까 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야기가 대화와 행동으로 전개되고 나는 대화 한마디고 나머지는 해설이며 나머지 부분은 뭐야? 어떤 사건의 전개를 서술자의 요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대원소가 금상선에서 적 10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어쩌고저쩌고 해설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맞고요.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액자식은 뭐예요? 바깥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자, 그리고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액자식 구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환문구조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는 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다른 사건 A, B, C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사건만 나오므로 병렬적이지 않죠. 3번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가의 공간은 뭐예요? 궁전이네요. 궁궐. 폐하와 유심 그 다음에 한당과 일기가 대화를 나누는 궁궐이고 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 어디에 금상선에서 뭘 무찌르고 어디로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네요. 4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술자의 개입이 여기는 서술자의 평가가 없는데 나에는 두 군데 있었어요. 어찌하니 급히 살까 뭐뭐들 울지 않으리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드러낸다고 했고요.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묘사 어느 부분에 나왔나 볼까요? 맨 첫 부분 이때 원수 어쩌고저쩌고 하여 묘사하고요. 마지막 부분도 백사장에 엎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네요. 그러면 얘도 맞는 말. 지금까지 우리 문학개념 18강에서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18강 소설의 구성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19강
19강은 지금 한 게 19강이고요. 다음은 20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강이 고전 원문의 맵이고요. 앞으로 이제 5개만 하면 이 문학 개념은 다 마치는 거네요. 고전 원문의 맵, 산문의 맵, 뭐 소설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표현법. 5개 강의만 남아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고전 원문의 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